아버지, 제발.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왜 내가 못 받는다는 건데요? 격하게 항의하는 아들 준호를 향해 저는 등기 권리증을 접어 넣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파란색 표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준호의 절규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계약 끝났다 말 길게 하지 마라. 건조한 제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그의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지선은 저를 쏘아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생 쌓아온 인고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기요금 눈치, 아내의 유품인 재봉틀 폐기, 효도비, 송금 이미 끝은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절규하는 지금 저는 열쇠 대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평생 채소 장사를 하다 올해 73살이 된 김상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처럼 자식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많은 부모님께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느리 지선이 거실 탁자에 펼쳐놓은 여행 계획표를 보며 저는 묘한 설렘에 빠졌습니다. 계획표에는 다낭 해변, 호이안 올드타운, 바나일, 케이블카, 워터파크까지 빡빡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작게 가족 여행이라고 적힌 것을 보며 혹시라도 나를 데려가 줄까 하는 작은 기대도 품었었죠.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 둔 제 여권이 일정표 옆에 엎어진 채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며느리 지선이 제 방으로 들어와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낭은 35도가 넘어요. 음식도 기름져서 어르신이 드시기엔 소화도 안 되실 거예요. 집에 계시면 시원하고 편하죠. 걱정해 주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저를 처치 곤란한 짐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으며 너희들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씁쓸하게 되묻고는 묵은 물김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콧속을 찔렀고 그때까지도 저는 같이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지만 이 집에서는 더 확실히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눅눅한 밤 공기에 창문을 살짝 열자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번져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빨아놓은 화려한 원피스는 마당 빨랫줄에 펄럭였지만 저는 새벽에 몰래 돌린 흰 러닝 셔츠를 베란다 안쪽에 숨겨 말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속은 따로 국밥이라는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셔츠 원단을 쓰다듬었죠. 그때 세상 떠난 아내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너무 참고 살지 마. 당신 삶도 챙겨야지. 그 말이 서늘하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다들 코를 골 때 저는 베란다에 불을 켜고 휴대폰으로 오늘 전기 사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울퉁불퉁 솟아오른 숫자를 보며 전기 눈치, 물 눈치, 숨 쉬는 것도 눈치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아래에서 날벌레들이 빙글빙글 맴돌고 그 노란 불빛은 제 마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으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묶여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뜨겁게 제 심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갈 채비 대신 저는 아내의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속에서 등기 권리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또렷했고 그 옆에는
아내가 생전에 쓰던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 새벽 안개가 마당을 스칠 때 들판 끝을 물들이던 붉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서류를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르는 날이다.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 지선은 다낭으로 떠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양복은 세탁소에 맡기셔야죠. 집안에 냄새나서 안 돼요. 저는 헛기침하며 대답을 회피했고 손주 하람은 아이스크림을 입에 묻힌 채 제 손등에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 며느리는 웃으며 칼로리 높으니 버려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녹아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싱크대에 버리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에어컨 바람은 세게 돌았지만 제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베란다 창틀을 걸레로 닦으며 젊은 날 시장에서 감자 상자를 30개 넘게 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삐끗하며 땀을 흘리던 그 새벽들. 그런데 지금은 제 땀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조차 제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 소리가 몰아쳤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찌해야 쓰겠어? 사진 속 아내는 변함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 친구 영식이었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막걸리 한 잔 어때요? 할 말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식이가 평소에 하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글로 배운 효도는 믿지 마라. 도장은 형님 손에 있잖여.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서서 새벽 하늘을 보았습니다. 검푸른 하늘의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용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은 나도 내 별을 찾아볼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미소가 떠오른 밤, 잠 못 이루던 저는 다음 날 새벽 5시 반이 되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은 어제 남은 찰밥 한 숟가락뿐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느리 지선이 내일 아침엔 미역국 깨우면 되겠죠? 라며 넣어둔 미역국 냄비가 보였습니다.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휘젓다 보니 예전에 아내가 새벽마다 끓여주던 뜨끈한 미역국 냄새가 아른거렸습니다. 이런 73살 내 생일마저 내가 직접 챙겨야 쓰겠구먼. 저는 혼잣말하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국이 따뜻해지는 동안 상을 차리려 했지만 냉장고 반찬통마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간장 한 숟가락을 국에 타서 허겁지겁 한 끼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아침 7시 며느리 지선은 화장대 앞에서 드라이어를 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의 늦겠어요. 미역국 드셨죠?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국도 차갑고 마음도 차갑다. 지선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파우더를 두드리며 거울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저녁에 간단히 전화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오전 내내 아무도 집에 없었고 축하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톡, 톡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소리를 내는 듯했습니다. 73번째 생일이 별거냐? 그냥 하루지. 그때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 문자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축하 문자는 없고 검진 문자는 있네. 오후 5시 며느리 지선이 손자 하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잠깐 준비하고 나갈게요. 지선은 그 말만 남기고 방에 들어가 수영복 가방을 챙겼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하람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호텔 수영장에서 내 생일 파티에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생일 파티인가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내 생일 케이크도 크고 초도 12개야. 하람은 방방 뛰었고 지선은 사과 한마디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일은 아침에 굳으셨으니 됐죠. 이번 주말 하람이 생일 파티 때문에 오늘 미리 호텔 예약해 둔 거예요. 그녀는 거실 구석으로 준호를 불러 귓속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 파티 준비하려면 돈이 좀 더 들어. 현금 50만 원만 아버님께 빌려봐. 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선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쿡 찌르자 마지못해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람이 생일 준비로 5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월말에 바로 갚을게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내 돈으로 손주 생일 잔치를 하는 현실이 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또 눈치밥을 먹을 것을 알기에 말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며느리 지선은 돈을 확인하더니 화사하게 웃으며 역시 아버님 최고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비웃는 것 같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생일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면 족하다더니 이 돈은 그렇게도 쉽게 받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목을 막았습니다. 아, 그래. 애 생일이 중요하지. 목소리가 떨려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은 제 표정을 살피며 케이크 값이 비싸서 아버님 생일엔 소박하게 한 거예요라며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사돈 부부가 짐을 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돈 박진철은 허리를 펴고 사돈 어른 덕분에 마음 편히 떠나지라며 웃었고 한사돈 이은정은 호텔 조식 얘기를 하며 베이컨이랑 에그 베네딕트 꼭 먹어야지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 들뜸 사이에서 저는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눅눅해서 창문을 살짝 여니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빨아놓은 화려한 원피스가 마당 빨랫줄에 펄럭였고 저는 새벽에 몰래 돌린 흰 러닝 셔츠를 베란다 안쪽에 숨겨 말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 집이지만 속은 따로 국밥이라는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셔츠 원단을 쓰다듬었죠. 그때 세상 떠난 아내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참고 살지 마. 당신 삶도 챙겨야지. 그 말이 서늘하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다들 코를 골 때 저는 베란다에 불을 켜고 휴대폰으로 오늘 전기 사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울퉁불퉁 솟아오른 숫자를 보며 전기 눈치, 물 눈치, 숨 쉬는 것도 눈치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아래에서 날벌레들이 빙글빙글 맴돌고 그 노란 불빛은 제 마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으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묶여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뜨겁게 제 심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가족들은 모두 호텔로 떠났습니다. 집에 홀로 남아 창문을 닫으려는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아내가 쓰던 재봉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위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달담한 단추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생일 케이크는 어디에 묻혀버린 것이냐. 불 꺼진 집에서 TV 화면, 속 호텔 라운지의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자 하람은 반짝이 모자를 쓰고 할아버지, 나 초 12개 다 불었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 지선은 그 봉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현금은 무슨,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만 풀어도 남아돌잖아요. 아버님, 짠티 내지 마세요.
준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집 유지비, 카드값 다 아버지가 내시는데 저희가 좀 쓰면 어떤가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짜게 굴 자격도 없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선이 싱크대에 빈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으며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안 사도는 아이고 호텔 조식 예약 확인해야겠다 하며 휴대폰을 켰고 사도는 사돈 어른 오늘은 쉬셨지 하고 묻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현듯 부엌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자리가 저 구석이라면 내가 나가면 해결되는 일 아니냐.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다시 일어나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들이 준 봉투를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든 서류 봉투도 꺼내어 곁에 두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깨끗했고 그 빛이 봉투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케이크 한 조각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지. 하지만 상배 인생은 내 손에 달렸지. 이윽고 새벽 3시 현관문 밖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새벽 배송 트럭 엔진 소리가 으르렁대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 엔진 소리 속에서 저는 예전 시장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짐칸에 감자 상자를 쌓던 젊은 나. 그때도 밤을 새워가며 땀을 흘렸는데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땀은 서러움에서 난 땀이었습니다.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직전 저는 봉투를 정갈히 접어서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넣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 손잡이에 새겨진 제 이름, 김상배, 세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장을 손 안에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는 내 길을 찍을 거다.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베개 위로 작은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곧 해가 뜰 거라는 신호였죠. 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엔 케이크 대신 결심 하나 얻었다. 새벽 5시가 지나 제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내내 품에 쥐고 잤던 도장이 손바닥에 눌린 자국을 남겼더군요. 세수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적시니 피부에 남은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어젯밤 그대로 남은 종이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사돈이 자랑하던 그 태블릿 상자와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영수증 끝에 선명한 가격 78만 2천 원. 저는 한숨을 삼키며 상자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잡히는 낯선 서류 한 장. 하람이가 놓고 간 호텔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호텔 파티룸 예약 정보와 함께 가족 외 타인은 정중히 사절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가족 외 타인이라 나는 타인이라는 소리인가? 제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번지는 것을 느꼈죠. 오전 9시쯤 며느리 지선이 배달 기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거실 창쪽 재봉틀 그거 폐기해 주세요. 예. 중고로 팔아도 10,000원도 안 나와요. 재봉틀이라니 귀가 번쩍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기사 둘이 재봉틀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건 내 아내 물건이요. 건드리지 마시오. 지선은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녹슬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사진도 찍어뒀으니 추억은 남죠. 저는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지선이 손짓하니 그대로 재봉틀을 들고 나가더군요. 그 재봉틀 서랍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모아두던 단추통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통째로 들어올리자 단추들이 반짝이며 바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바닥을 구르는 단추 소리가 마치 비 맞은 양철 지붕의 울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막 버리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선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 분위기 바꿔야죠. 이번 주말에 손님도 오는데요. 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냉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단추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단추 하나가 빠져나와 구석으로 굴러갔는데 그 작은 둥근 등짝이 눈앞이 흐려질 만큼 아프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아내의 유언이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삶도 챙겨야지. 집이 목줄되면 끊어야 혀. 재봉틀이 실려 나간 뒤 거실이 텅 비었어요. 빈자리가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 속 아내는 분홍 저고리를 입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늘은 왠지 그만 참아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 있었으면 저 꼴 보겠어? 저는 사진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세상 떠나기 한 달 전 병원 복도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애들 눈치만 보지 말고 당신 삶도 챙겨. 집이 목줄되면 끊어야 혀. 그 말이 심장에 다시 박히자 손바닥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사진 옆에 도장을 놓고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망설임이 목을 조이다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진동이 소파 팔걸이를 타고 떨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영식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낮게 떨렸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복숭아 20kg 상자 2단 내리다 허리 삐끗했슈. 병원 가려고 근데 있자녀.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공증 변호사.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낸대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증할 일 생기면 도장 들고 오시라 하더이다. 형님, 망설이면 또 시간 놓쳐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덧붙였습니다. 글로 배운 효도는 한철 우박이요. 형님 손에 도장 있자녀. 전화를 끊고 나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 2~3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가구 배송 기사들이었습니다. 거실에 새 소파를 들여놓으러 왔다는데 수납 고급 모델이라며 추가 운송료 20만 원을 당장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연락 받으셨죠? 현장 정산이래요. 기사는 미안하단 표정도 없이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또 내 카드를 썼구나 싶어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호주머니를 더듬어 현금 2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기사는 영수증을 끊어주고 새 소파를 거실 한복판에 놓고 갔습니다. 영수증에는 추가 운송 설치비 20만 원, 현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 친구 영식이가 말한 도장 들고 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분침이 쉴 새 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도장을 만지작거리는데 문득 봉투 속 등기 권리증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과 제 이름이 새겨진 검은 잉크가 뚜렷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물총 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때 제 집에서도 들렸는데 이제는 천장이 무너져도 모를 만큼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 사돈 부부와 준호, 지선, 하람이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공항 버스를 갈아타고 첫 비행기로 다낭으로 떠났죠. 집 앞 골목에는 택시 뒷등만 남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고쳐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 한 채 팔아버리면 저 웃음도 같이 사라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으면 내 숨이 먼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오 무렵 밥솥에 남은 찰밥을 다시 데워놓고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잔을 들고 아내 사진 앞에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묶인 끈 풀고 가려요.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번엔 그래,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추통에서 흘러나온 작은 파란 단추 하나를 사진 액자 옆에 놓았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옷감은 내가 지킬 줄 알았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한 번 더 치밀었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늦은 여름 바람이 끈적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재봉틀이 없어진 거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비워졌기에 채울 자리도 생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땅 위에 내려앉은 그림자가 제 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대로 한 걸음 내 뒷자 발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장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매미가 울다 쉬다를 반복하듯 제 가슴도 울컥했다. 잠잠했다를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발목에 채워졌던 족쇄 하나가 풀린 듯 했거든요. 영식이 병원부터 들러야지. 저는 혼잣말하며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머리 위로 매미 소리가 쏴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글로 배운 효도는 우박이라 했지. 오늘은 내가 우산 던지고 달린다. 새벽 4시 40분.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시장 앞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친구 영식은 허리를 짚은 채 버스에서 내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허리 괜찮여?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복숭아 상자보다 형님 걱정이 더 무겁슈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 공증사무소가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아직 절전 모드라 힘이 없었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식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계약금 입금되면 병원비 걱정 끝이요. 괜히 미안해 마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은 내가 해야지. 사는 동안 고생만 시켰잖아. 그는 씩 웃으며 고생값 치른다 생각하쇼라고 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상배님 맞으시죠? 인감 확인됐습니다. 도장 눌러주세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전출동의서, 점유, 이전 확인서 글자마다 잉크 냄새가 새 것처럼 진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도장 자국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도장 찍으니 속이 시원하네. 말이 나오자 영식이가 박수를 한 번 쳤습니다. 직원은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서류를 돌렸죠. 마지막 서명란까지 적으니 볼펜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식이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이제 형님도 집에서 집값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은 팔았어도 숨구멍은 챙겼으니 됐지. 서류 봉투를 받아 들고 사무소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실 만큼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식이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리며 점심 전에 이사 통보서 보내놓는다 하니 마음 놓으슈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서 신청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새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문구가 뜨는데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연락망 하나 끊어낸 것뿐인데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정오 무렵 우리는 시장 뒷골목 막걸리 집으로 가려다 잠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 앞 그늘에 서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LTE 표시 아래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맨 위에는 며느리 지선의 카카오톡 프로필 업데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다낭 워터파크에서 찍은 셀카가 배경이었는데 하람이는 물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준호는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형광색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이랑 있으니 세상 제일 행복.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피곤한 아버님은 집에서 꿀 휴식 중. 제 손가락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피곤한 아버님이라니 제가 짐짝이라는 말이었죠. 더 아래쪽 알림에는 가족 단톡방 다낭 패밀리에 남긴 메모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여행 예산 넉넉, 효도는 맞춤형으로, 반짝이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골목격에 등을 기댔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파도풀 앞에서 물방울을 튀기며 V자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물방울이 얼음처럼 제 목덜미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사진 속 배경일 뿐이구나. 맑은 웃음들 사이에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하람이 손에 번쩍이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하트 스티커까지 붙은 새 기기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키고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전봇대에 몸을 기대고 노트 한 귀퉁이에 적었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존중이 집이다. 글씨가 떨려서 존자가 구부러졌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 방울이 노트 모서리를 찍었는데 마치 제 심장에 난 작은 구멍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다낭 패밀리 스토리 3만 뷰 돌파라는 알림이 튀어올랐습니다. 그 아래 흐릿한 회색 글씨. 추천 친구 김상배님은 어떠셨나요? 추천 친구라니. 제 돈으로 만든 파도풀 한복판에서 저는 초대도 못 받은 손님이었어요. 저는 카카오톡 앱 아이콘을 꾹 눌러 캐시 삭제를 하고 로그아웃했습니다. 추천 안 받아도 돼. 낮게 뱉은 소리가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남인가 보다. 그 말이 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냉기처럼 퍼졌습니다. 비틀거리며 발길을 돌리려는데 길모퉁이 인쇄소 간판 및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막 옆 벤치에 놓인 두 분이 수박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올해 귀농 지원금이 작년보다 2배라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정선 귀농 박람회 버스 접수 중. 글자는 햇볕에 반짝였고 저는 현수막 전화번호를 노트 뒷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뜨거운 김이 솟구쳤습니다. 정선, 공기가 공짜라는 그곳으로 가자. 마음이 한층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제야 막걸리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영식은 이미 잔을 채워 2잔 사이를 기다리듯 보고 있었죠. 영식이가 종업원에게 따끈한 동동주로 주셔 하니 주전자가 달그락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첫 잔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값은 통장으로, 숨값은 이 잔으로. 형님, 오늘은 축배요. 영식이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막걸리 거품이 잔턱을 넘다가 손등에 튀었습니다. 거품이 시원했고 한 모금 넘기니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식이가 허리를 두드리며 이제 정선으로 가는 그 꿈 현실되는 거 아니요? 하고 묻길래 저는 답했습니다. 앞으론 공기값이 공짜인 데서 살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으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배님 맞으시죠? 저는 새 집주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차 집에 들를 예정입니다. 열쇠는 문 뒤 화분 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편히 둘러보고 가시오. 전화를 끊으니 영식이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벌써 왔구먼. 저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더니 부자는 발이 빠르지. 오후 2시 반. 집 앞 골목에 흰 SUV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대문을 등지고 서서 새 주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씨는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단정히 입었고 중개사 여성이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2달 안에 세입자 나가게 명도 부탁드립니다. 중개사가 인사하며 붉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공실 상태로 넘겨주시면 계약금 잔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절차대로 하라 일렀죠. 박 씨가 집을 둘러본 뒤 교육청학군 이야기, 리모델링 견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학군은 좋아도 전기요금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했더니 중개사가 재빨리 웃음을 수습했습니다. 박 씨는 시계를 보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SUV가 떠난 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햇빛의 대문 그림자가 움푹 파였고 저는 한참 그 그림자를 밟았다 떼었다 반복했습니다. 2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은 새 소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새 주인이 쓰겠지. 비닐이 햇빛에 반사되어 파란빛이 번쩍였습니다. 2달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서는
한 번도 직접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결번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도 몇 차례 들렸지만 이후에는 아예 연락 시도도 없었나 봅니다. 채팅 앱에도 메시지는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 메시지가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 주인 박진수 씨가 오전 10시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품 상자를 조심히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박스 옆에는 정선행 씨의 버스표, 그리고 영식이가 챙겨준 마트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엔 말린 고사리와 된장이 담겨 있었죠. 아무리 공기가 공짜라도 된장은 필요하지라며 그가 건넸던 게 생각났습니다. 오전 8시 반쯤 골목 끝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선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더군요. 하람아, 빨리 가. 할아버지 집 비우신다더라. 이어 준호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현관을 열었습니다. 계단에 선 그들의 얼굴은 호텔 로비의 조명 대신 아침 햇빛에 반질거리며 창백했습니다. 지선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 파신 거 사실이에요. 이사 날짜가 오늘이라니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제 마음엔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 주인이 오늘 10시에 와서 잔금 처리하고 열쇠 받아간다. 준호가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유예해달라고 새 주인께 말씀 좀. 제가 은행 융자를. 말이 길어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대로 해야 한다 하더라. 지선이 불쑥 끼어들어 외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자식인데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벽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피보다도 시간은 공평하다. 10시까진 나도 바쁘다. 하람이가 캐리어 손잡이 위에 팔을 얹고 울음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사진 찍기로 했잖아.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지선이 하람아, 울지 마. 할아버지는 바쁘셔라며 아이의 손목을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속 마지막 미련이 스르륵 꺼지더군요. 그때 골목에 흰 SUV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씨와 중개사가 차에서 내렸죠. 지선은 중개사를 붙잡고 두 달은 너무 짧다고 하소연했지만 중개사는 오늘은 잔금과 명도만 확인합니다라며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준호가 박 씨 옆에서 허리를 굽혀 애원했지만 박 씨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계약대로 하셔야죠라고 말했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옆에 놓인 마지막 상자를 들어 트렁크에 씌웠습니다. 그 순간 지선이 문턱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유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다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녀가 말끝을 떨자 준호가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사라진 자리엔 정선 버스표 2장과 고사리 봉투만 남았지만 그 위에 동봉된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죠. 이건 너희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 내 몫으로 남겨둔 마지막 현금이다. 저는 봉투를 지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 감사는 없었어요. 겨우 이거냐는 서운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각자 길 찾으면 된다. 그때 박 씨가 중개사를 불러 잔금 확인을 하자고 손짓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방 하나씩을 살폈습니다. 벽에 남은 못자국, 베란다, 창틀에 붙은 오래된 스티커, 그리고 욕실 천장의 물 자국. 모든 것이 과거였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10시, 중개사가 잔금,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박 씨가 열쇠를 건네받으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했죠. 저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신혼여행지 이미지를 새겨 넣었던 열쇠고리였는데 이미 색이 바랬어요. 그걸 손끝으로 한 번 쓸어내리고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SUV가 골목을 떠날 때 준호와 지선은 대문 앞에서 캐리어를 끌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돌렸고 준호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하람이가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차마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 흔들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인연의 고리를 천천히 놓고 있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 친구 영식의 낡은 트럭이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스를 붙인 허리를 두드리며 형님, 이제 출발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내 길이요. 우리는 트럭 적재함에 마지막 상자를 싣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영식이가 커브를 돌 때마다 허리를 움츠리며 정선 공기가 형님, 허리도 펴줄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스치는 가로수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보다 한결 높고 파랗게 보였죠. 오후 3시 정선 시외버스 터미널.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데 비로소 숨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식이는 짐을 내려주고 버스표는 미리 끊어놨슈. 노인정에 전화도 해놨으니 걱정 말아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허리 조심해야 했죠. 트럭이 돌아 나갈 때 그는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집이 없단 말이요. 집은 사람이요. 트럭 엔진음이 멀어져도 그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문을 반쯤 내리니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사리 냄새와 어릴 적 흙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안에 유품 상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스가 가볍게 실린 호젓한 좌석.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저택보다 편안했습니다. 노인정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니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손짓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르신 맞죠? 자리 비워놨슈. 저는 박스를 내려 평상 위에 올리고 허리를 폈습니다. 할머니가 장아찌 국물 묻은 국자를 건네며 소금은 형님이 조절해 보셔요 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어 간장빛 국물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젠 내 손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써서 좁소. 그 말이 평상 위에 슬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정 뒤편으로 해가 기울자 산그늘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손자 웃음, 며느리 목소리, 아들 한숨, 그 어떤 소리도 제 목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뱃속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사람이야.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집이여. 아내의 목소리가 그 바람과 함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아찌 통 뚜껑을 덮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혀 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존중이 집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존중이 있으니 어디든 내 집. 펜을 덮고 노트를 접어 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정 방 한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우니 마음이 푹신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새 옷에 단추를 다는구나. 이 낡은 몸뚱이, 이젠 누구의 짐도 아니지. 숨을 길게 내쉬자 막걸리 향이 아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매한 구름이 산등성이를 더듬고 있었고 제 마음속 응어리도 그 구름처럼 서서히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집이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진정한 집을 만든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의 늦은 결심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이나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아들 인생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비바람을 겪었지만 제 아들 준성이의 결혼 문제만큼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늦은 밤 텃밭에 물을 주던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귓가에는 전 재산 탈탈 털릴 뻔했다는 끔찍한 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순진하기만 했던 막내 아들, 그 아이의 첫사랑이자 결혼이 이토록 잔혹한 대형 사기극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직접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 준성이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파혼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탐욕과 배신의 실체를 파헤친 충격입니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처절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75살을 맞은 최동우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마을 앞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지만 제게는 그럴 팔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막내 아들 최준성이의 결혼에 얽힌 기막힌 사연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이 치욕스러운 경험을 제가 왜 여러분께 꺼내놓으려 하는지 궁금하시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이자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감되신다면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이 마을의 터를 잡고 살아온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집안입니다. 자식은 둘, 든든한 장남 민혁이와 막내 준성이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민혁이는 52살로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어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린 제 자랑이자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큰 며느리 박선영이는 48살인데 똑 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에 눈치도 빨라 집안일은 물론이고 민혁이와 함께 운영하는 동네 카페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었죠. 저는 그런 민혁이와 선영이를 보며 언제나 마음 든든했습니다. 문제는 막내 준성이었습니다. 올해 42살이 된 이 녀석은 어딘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특히 연애에는 젬병이라 아직까지 번듯한 짝 한 번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둥순둥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성격 탓에 저는 늘 그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한창 젊을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제 친구들도 막내 총각 괜찮은 사람 없냐? 며 중매를 서보려 했지만 준성이는 번번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인연을 피했습니다. 뭐 인연이란 게 다 때가 있는 법이지 하고 생각하며 조바심 내지 않고 그저 응원만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성이는 어느덧 부록의 나이를 훌쩍 넘겼고 저는 속으로 이 아이는 평생 혼자 살려나 하는 체념 아닌 체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녀석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두근거림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과연 어떤 아이일까? 하는 의심과 걱정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라, 잘됐다. 이제야 부모로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러볼 수 있겠구나 싶어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련한 육감은 무언가 심상찮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연한 불안감이 그저 나이든 아비의 쓸데없는 노파심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 뒤 막내 준성이가 예비 신부인 이수정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집에 모이기로 했죠. 큰아이 민혁이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아버지, 조금 빨라 보이긴 하지만 준성이가 마음을 다 잡았으니 일단 잘 지켜봐요. 하며 저를 다독였고 큰 며느리 선영이도 좋은 인연이라면
나쁠 게 없죠. 우리가 잘 살펴드릴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아니 어쩌면 불길한 예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수정이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제 예상보다 훨씬 반듯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분한 미소까지. 첫인상만 놓고 보면 우리 준성이에게 이런 아가씨가 싶을 정도로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녀는 저와 민혁이 선영이에게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준성 씨와 결혼할 이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사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수정이는 제법 예의를 갖춘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저희 가족을 배려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하지만 제 눈은 겉모습 너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람을 쭉 훑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정확히 평가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싸늘한 기색이 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어쩜 저리 계산적인 눈빛을 할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은 간단히 서로를 소개하고 결혼 날짜나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나? 하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제 속은 자꾸만 뒤숭숭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수정이의 그 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에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수정이가 다녀간 후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준성이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결혼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정이와 연락하고 주말이면 만남을 가지며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저런 계획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야 제 짝을 찾았으니 저렇게 신이 났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성이로부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서로 너무 잘 통하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상견례를 진행하면 좋겠어요. 한 달 만에 상견례라니 제 평생 이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결혼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다지만 이건 좀 지나치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성이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보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그 아이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굳이 반대의 의견을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그렇게 좋다면야 다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할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수정이 측과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이름난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는 그저 음식이라도 입에 맞아야 할 텐데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각자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아이 민혁이와 큰 며느리 선영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오늘은 도련님이 주인공이니 우리는 뒤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잘 지켜보자. 여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부디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좋으련만. 하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자리에 앉아 있으니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수정이와 함께 그녀의 가족들이 들어섰습니다. 그중 나이가 제 또래 되어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준성이가 미리 말해준 대로 수정이의 어머니 김미숙 씨였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김미숙 씨의 모습은
제 예상과 또 달랐습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화려한 옷차림에 손가락과 목에는 번쩍이는 액세서리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랄까요. 흔히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녀의 태도에서는 묘한 과장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 김미숙 씨는 앉자마자 대뜸 본인 딸인 수정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말이죠. 외국 명품 브랜드 쪽에서 꽤나 잘 나가는 경력도 있고요. 젊은 시절에는 미인 대회에도 나갔었고 공부도 그만하면 상급이었다고 다들 난리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안이 또 어디 가서 안 빠지지 않겠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속사포처럼 딸 자랑과 집안 자랑을 늘어놓으니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움을 넘어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을 칭찬하는 부모 마음이야 제가 모를 리 없지만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떠벌릴 필요가 있나 싶었죠. 저야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내색 안 하고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김미숙 씨는 우리 막내 준성이에 대해서는 은근히 깎아내리는 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수정이 같은 귀한 애가 이 결혼을 받아준 거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더 좋은 조건의 상대도 많았는데 수정이가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얄팍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그 말이 딱 박혔습니다. 에휴, 또 저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내 아들 면전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아직 첫 만남이니 제가 크게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미숙 씨의 불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집이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메인 요리 양이 이렇게 적어서 어디 제대로 된 대접이 되겠습니까? 그녀는 투덜거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아,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은 집이고 예물이고 전부 남자 쪽에서 준비해 준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그녀는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히 강압적인 어조로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서로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분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저렇게 으름장을 놓듯이 나오니 기분이 좋을 리 만무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큰 아이 민혁이와 큰 며느리 선영이도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 신부 수정이 역시 겉으로는 얌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근슬쩍 막내에 준성이를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준성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도도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따뜻함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순진한 막내 준성이는 그런 수정이의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저 알겠어. 충분히 상의해서 준비할게. 라며 싱글벙글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한편으로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휴, 이 결혼이 정말 제대로 굴러가긴 할까 하는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걱정을 꺼내면 괜히 갈등만 더 커질 것 같아. 저는 일단 끓어오르는 속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저 겉으로 평온한 미소를 가장하며 이 불편한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상견례 내내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불편했던 상견례가 겨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아이 민혁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옆에서 보는데 영 느낌이 안 좋던데요.
아무래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좀처럼 내색하지 않는 민혁이마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그 김미숙 씨, 제 마음에 영 안 드네요. 너무 뻔뻔하고 속 보이는 언행이었어요. 두 아이의 말에 저는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일단은 지켜보자. 결혼이라는 게 자식들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찜찜한 상태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좀 더 알아보자.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도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견례의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며 흙을 만지작거렸지만 마음속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 큰일인데 괜한 의심으로 이 중요한 일을 흐지부지 만들 수는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두기도 영 찜찜하네.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순진한 막내 준성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번 수정이와의 만남이 어쩌면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낄 테니 쉽게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길로 빠져 힘들어지면 그때는 더 큰 상처가 생길 터이니 지금 제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아침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큰 아이 민혁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밤새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힘드니 아버지도 같이 움직이실래요? 민혁이의 단호한 말에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민혁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3년 전쯤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폭언과 함께 커피를 들이부었던 손님의 인상착의가 왠지 수정이와 비슷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 한 번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어쩐지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 머릿속에서 상견례 때 느꼈던 수정이의 묘한 눈빛과 김미숙 씨의 오만한 태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확신 또한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하며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 아비의 육감이 틀리지 않았기를, 아니 차라리 틀렸기를 바랐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준성이의 결혼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평화와 행복이 걸린 문제다. 만약 수정이가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그러지 않고선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막연했던 불안감 대신 냉철한 판단력이 자리 잡는 듯했습니다. 저는 민혁이와 선영이에게 괜히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알아보자. 일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직접 움직여봐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뒤탈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수정 씨와 그녀의 집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준성이는 지금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상태이니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조용히 발품을 팔아 진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라 해도 그 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특히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너무 커 보인다면 결국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몸은 괜히 더 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기침이 끊이지 않고 머리까지 지끈거렸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몸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양입니다. 늙은 몸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텃밭을 보살피고 우리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준성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참에 제가 기운을 좀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다. 막내 준성이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늙은 아비가 진실된 마음으로 발품을 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가가 만나 이루어지는 커다란 관계의 시작이자 때로는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그 시작부터 이렇게 뒤틀린 구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불순한 의도가 감지된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아버지의 본능적인 외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결혼 수호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 과정을 모두 견뎌낼 작정이었습니다. 물론 제 인생에 이런 막장스러운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에 우왕좌왕하다가도 결국 가족들과 함께라면 길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의지를 다잡으며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모두 해결되어 언젠가 준성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목소리로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상견례에서부터 감지되었던 이상한 기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기 위한 저의 여정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준성이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파혼으로 가는 길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 막내 아들을 함부로 내버려 둘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아침 해가 창가에 들이칠 때쯤 저는 잠에서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어제 텃밭에 물을 주고 나니 허리가 욱신거리고 잔기침이 더 심해졌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밤에 누웠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우성치는 듯했습니다. 커다란 잠옷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문득 어제 큰 아이 민혁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이후 식구들 마음에 싹 튼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 뒤에 숨은 진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이제 늙은 몸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결정을 미루다간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부터라도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준성이의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큰 아들 민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단히 해둔 감자 수제비를 내오자 민혁이는 후루룩 소리내며 한두 번 입을 축인 후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때 말씀드린 카페 사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혁이의 얼굴에는 잔뜩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3년 전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때 이수정이라는 여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커피를 들이붓고 폭언을 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정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세련미를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악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습니다. 물론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증언이 필요할 터였죠. 제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만나볼 수 있나? 하고 묻자 민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영이가 그 알바생 주소를 알아뒀다고 해요. 지금도 그 알바생이 동네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그는 당장이라도 나설 기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예전엔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요즘은 먼 길 나가는 것도 조금 겁이 납니다. 허리며 무릎이며 쑤셔대니 밖에 나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도 일종의 전투처럼 느껴지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뺄 수 없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좋다. 우리가 함께 가자. 나도 이런 일은 혼자 두면 안 된다. 가면 시끄러울 테니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민혁이가 알려준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더니 동네 한 블록쯤 건너갔을 때쯤이었습니다. 조금 목이 마르더군요. 예전에는 동네 골목골목이 다 친숙했는데 요즘은 신장 개업한 가게들도 많고 낯선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눈앞에 라일락 커피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혁이가 바로 저기예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그런지 손님이 뜸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기분 좋은 커피 향이 코를 스치는데 이럴 때라면 원래 느긋하게 앉아 커피 한잔 할 만도 했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점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혹시 3년 전 다른 카페에서 일하시던 분이신가요? 하고 말을 꺼내자 점원은 살짝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저희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고 조심스레 묻자 그 아르바이트생은 조심스레 문 밖을 내다보는 듯하며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레 손님이 커피를 제 얼굴에 들이붓고 험한 말을 퍼붓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아무 대응도 못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민혁이 둘 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맙소사, 소문이 사실이었다니.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손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잊을 수 없죠. 꽤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확실히 이수정이라고 부르던데요. 당시에 그 카페 주인분께도 크게 사과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걸로 알아요. 동네에서는 그 사건이 꽤 시끄러웠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너무 두려워서 언론이나 그런 데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쯤 되니 더는 애매할 게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가 떠올렸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수정이었던 거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민혁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서빙하다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수정이라는 손님께서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같은 게 어디서 건방지게 하며 제 손에 있던 컵을 확 낚아채서 제 얼굴에 그대로 부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고 옆 테이블 손님들도 충격받았죠. 그런데 그 여자는 너 같은 알바는 있으나 마나야 빈정거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르바이트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3년 전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애써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 손님이 혹시 착각한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일 수도. 라고 억지로 물었더니 아르바이트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사장님이 그때 CCTV 영상도 챙겨주셨었어요. 비록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가 이수정 씨라는 것도 나중에 확실히 알았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우리 막내 준성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빠져든 건지 가슴 한구석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고
눈앞이 순간 흐려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제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애써 정신을 다잡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냐고 정중히 요청했죠. 상대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괜찮다며 연락처를 건네주었고 혹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증언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큰아이 민혁이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착잡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확실한 증거 하나는 잡았네요.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진짜 성격이 어떤지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 준성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 이대로는 안 되겠죠. 저는 할 말이 목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지금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민혁이의 마음만 더 불편해질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결혼은 축복이어야 하는데 이 상황은 대체 뭔가.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잖아.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자식의 결혼을 위해 뒤를 캐고 상대방의 과거를 조사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끼리끼리 제법 예의를 차리고 서로의 집안과 사람, 됨됨이를 신중히 살펴가며 정하는 게 당연한 혼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인 사기와 기망이 오가는 결혼이라니 겉은 번듯하고 속은 골아버린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큰 며느리 선영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정보회사 쪽에도 알아봤는데 이수정 씨 예전에 파혼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대요. 직원분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깨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의 말을 들으니 이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고 의심했지만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여자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 세련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고 결혼을 오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못된 인성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 그 묘한 눈빛, 그 오만한 태도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이제 남은 문제는 순진한 막내 준성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준성이는 아직도 설레발을 치며 결혼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예단 비용 어쩌고 신혼집 알아보는 중이라며 한참 신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속이 또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면 과연 준성이가 쉽게 납득할까?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랑이 사실은 썩은 밑동을 가진 나무였다고 말해주면 그 아이는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는 것이 과연 부모의 도리일까요? 비록 상처가 크더라도 지금 당장 막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 아이 민혁이와 큰 며느리 선영이를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민혁이와 선영이도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이 진실을 밝히고 내 아들을 구해야만 한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났던 갑질 사건도 그렇고 결혼정보회사 쪽 이야기로는 이전 파혼 이력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막내 준성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혼은 신중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듣는 큰 아이 민혁이와 큰 며느리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내 준성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였습니다. 막내를 직접 불러내자니 그 아이가 바로 반발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우리는 일단 전략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결론 내렸죠. 감정적으로 들이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사는 것도 깐깐히 살펴보고 고르듯이 결혼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준성이에게 일깨워줘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근거림이 지금은 저희 식구들에게 무거운 쇠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늙은 제가 이런 일로 혈압 오르는 게 다행스럽게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면 안 되겠죠. 종종 제 친구들도 손자 결혼 얘기할 때면 요즘 애들 결혼 준비 복잡하다. 너는 참 고생 많다. 농담처럼 말했는데 설마 제가 막장 파혼을 막기 위해 이런 조사까지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늙었어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나이는 중요치 않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엔 슬쩍 코미디 같은 상황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텃밭에서 키우던 호박을 도둑 맞아서 범인을 찾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 사람들과 서늘한 새벽에 몰래 숨어서 범인 잡으려고 했던 때. 그때도 난리였지만 그건 그냥 호박 하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일은 결혼정보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약 잡아두겠습니다. 라는 큰 아이 민혁이의 말에 고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결국 내가 믿을 건 내 곁을 지키는 식구들 뿐이니까요. 오후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마루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내 준성이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저는 준성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제대로 나서서 증거를 보여주고 김미숙 씨와 이수정 씨 같은 속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려준다면 준성이도 눈을 뜨겠죠.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곧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더 신중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겠죠. 저는 이 상황을 우습게 넘길 수 없었지만 그래도 노인네 입장에선 이놈의 세상 결혼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하고 푸념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듯 했습니다. 그래도 푸념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막내 아들 준성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리를 꾸둑꾸둑 풀어가며 잠에서 깬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땀을 살짝 흘리며 일어나니 밤새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던 거죠. 준성이의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사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준성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하고 스스로 되뇌며 느릿느릿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마침 큰 아이 민혁이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뜩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 아르바이트생에게 들었던 수정이의 갑질 이야기가 아직 머릿속을 맴도는지 민혁이는 간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했죠. 아버지, 오늘 결혼정보회사 직원분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오전 10시에 약속을 잡아뒀는데 바로 출발하실까요? 민혁이의 말에 저는 그래, 될 수 있으면 빨리 다녀와야지. 오후엔 또 막내 준성이가 집에 들를 수도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허리 한번 쭉 펴고 저와 민혁이는 출발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는 카페 쪽 일 때문에 잠시 빠져야 했고 저희 둘이서 결혼정보회사로 향하게 됐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노선을 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외출도 나름 긴장감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마을 귀퉁이부터 시내까지 걸어 다니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버스가 흔들리기만 해도 무릎이 또 욱신거릴까봐 괜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 먹고 나선 길이니 기운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똑바로 허리를 세우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져서 잠시나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은 시내에 꽤 번화한 건물 6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긴장됐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도 잘 차려입고 친절해 보이긴 했지만, 아버지, 어서 오세요라며 안내해 주는데 왜 그렇게 마음 한켠이 편치 않을까요? 아마도 막내 준성이가 여기서 수정이를 만났다니 그 생각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겠죠. 잠시 앉아서 대기하자 한 중년 여성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통화하던 분 맞으시죠? 혹시 원하시는 차나 음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살에 치며 괜찮아요. 지금은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죠. 제 바로 옆자리에는 큰 아이 민혁이가 앉아 있었고, 그는 벌써부터 질문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조용한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민혁이가 재빠르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얼마 전 여기서 주선해 주신 인연으로 우리 막내 준성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가 이수정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과거에 파혼 경력이 있고 성격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사적인 정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저희가 워낙 절박해 보였는지 결국 입을 열더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입장에선 회원 정보라 함부로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수정 님이 이전에도 결혼을 추진하다가 파혼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진 건 그 파혼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이유였는데 두어 번 파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긴 했어요. 저도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분이 조건이나 경제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잡을 때 상당히 신중했고 생각보다 빨리 진전이 돼서 놀랐던 게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큰 아이 민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직원은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결혼이 이렇게 잦은 파혼을 겪게 되면 아무래도 성격이나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혼 생활 자체가 돈 문제로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녀의 조언은 저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데 밖으로 나오는 길에 마음이 자꾸만 답답해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니라 두어 번씩이나 파혼이 있었다니, 거기다 회사에서조차 조건을 강조하며 경고까지 하는 판이니 이 결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수정 씨와 그녀의 가족이 오직 경제적 이익과 허영심을 위해 우리 막내 준성이와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저희 가족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밖으로 나오면서 지나가는 말로 민혁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준성이가 정말 이런 사람과 인연이 된다면 평생 기가 꺾여 살지도 몰라.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얽혀버리면 그게 뒷감당이 안 될 거야. 민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전 직원도 말했잖아요. 이분은 분명 단순한 로맨스보다는 경제적 이득 같은 현실적 조건을 우선시하는 듯하다고. 아버지, 이거 이제 뭉개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준성이한테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자료를 모은 뒤 막내 준성이와 최종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전면전을 벌이듯이 준성이를 몰아붙이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준성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워낙 순진한 성격이라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아이였으니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무작정 너 결혼하지 마. 그 여자 이상해.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준성이가 더 반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편 이수정 씨 측에서도 요즘 결혼 준비를 빌미로 돈 문제를 계속 강조한다는 이야기가 슬슬 들려오더군요. 큰 며느리 선영이가 은근히 준성이를 통해 흘려듣고서는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예단 비용을 어느 정도로 할지, 신혼집을 몇 평짜리 잡을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물까지 죄다 준성이나 저희 가족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막내 준성이는 뭐 결혼이니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수정이 측은 거의 조건을 빌미로 으름장을 놓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 김미숙 씨라는 분이 또 뒤에서 부추기는 모양이라 일이 점점 가관이 되어 간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지금이라도 뒤집어 엎길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견례 때 그 이상한 낌새를 못 챘더라면 지금쯤 준성이가 전부 뒤집어 쓰고 머지않아 엄청난 빚이나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살게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저에게 소름이 끼쳐서 제가 혼잣말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내뱉자 큰아이 민혁이도 바로 그러니까요. 아버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죠 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론 참 기막힌 일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본래 양가가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선 이익과 갑질이 난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도 혼인 얘기가 나올 때 종종 돈 문제로 시끄러운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돈 타령을 하는 집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가 너무 아까워서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다니 말 그대로 막장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재미있는 건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과 수다 떨 기회가 늘었다는 겁니다. 원래 노인들이 어디 모이면 시시콜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돈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아이고 동호 아버지 고생 많으시네. 요즘 결혼 사기 비슷한 것도 많대요. 라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거기다 우리 마을에서 가끔 듣던 얘기가 반짝반짝 차려입은 사람이 뒤통수 치더라는 농담 같은 속담이 있는데 요즘 같아선 그 말이 현실로 느껴져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덕분에 나름 입소문으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생겨서 우스갯소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이수정 씨 측이 내세우는 막장스러운 요구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만들고 막내 준성이에게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김미숙 씨와 이수정 씨의 진짜 속내를 확인한 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물적인지 준성이가 직접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야 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준성이가 너무 순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준성이는 아마도 사랑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성이가 조금이라도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당장은 무척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런 파혼이 오히려 인생을 바르게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면서 배운 게 참 많았거든요. 곧 있으면 준성이를 불러서 우리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으려 합니다. 그때 준성이가 울거나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솔직히 짐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가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보길 바랐습니다. 잘못된 길 위에 있어도 행복할 거라 착각하는 것보다 지금 아프더라도 똑바로 설 길을 찾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도 제대로 잠이 올까 모르겠네요. 내일이면 막내 준성이가 집으로 오고 우리는 그 아이 앞에 증거들을 차곡차곡 펼쳐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준성이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그래도 여러 번 설명하고 안 될 시엔
마지막으로 수정이와 김미숙 씨를 불러서 직접 대면시킬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준성이가 큰 시련 없이 진실을 받아들여 주면 좋으련만 인생은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저는 혹독한 충돌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춰졌고 실체적 진실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온으로 향하는 길이 어쩌면 우리 막내 준성이를 구하는 길이 될 텐데 그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결심했습니다. 준성이의 고통이 크더라도 결국은 이 결혼을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허영심과 갑질로 뒤범벅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묶어 두었다간 준성이가 영원히 몸과 마음을 다칠 테니까요. 부디 내일 만남에서 준성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텃밭에 나가 흙을 만져볼까 합니다. 땀 흘리며 흙을 고르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잡념이 잠시나마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나이 들어도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전개되든 제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테니 오늘은 기운을 좀 비축해 둬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긴장감이 제 몸을 사로잡아서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디어 막내 준성이에게 모든 증거와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날이거든요. 지난 며칠간 제가 발품 팔아 알아낸 수정이와 그 집안의 실체, 그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보여줘야 하니 준성이가 받을 충격도 만만치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기죽어 있으면 안 되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아침 식사는 입에 들어가는 둥 마는 둥 목으로 넘어가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위가 바짝바짝 말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큰아이 민혁이는 저보다 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큰 며느리 선영이도 잔뜩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준성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정리한 메모, 결혼정보회사 직원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상견례 때 수정이와 김미숙 씨가 했던 막장스러운 발언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록까지. 만약 준성이가 의심하거나 반발한다면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도록 모든 근거를 차곡차곡 제시해야 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막내 준성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라 순간 저도 조금 흠칫했지만 결혼 준비에 한창 들떠 있으니 바깥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오는 길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성이 얼굴엔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곧 저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어쩌나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형수님, 다 집에 계시네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준성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어보는데 저는 살짝 목이 맨 채로 그래, 잠깐 우리 좀 같이 앉아보자 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둥그렇게 모여 앉자 준성이는 눈을 빛내며 우리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축하해 주려고 모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성아, 우리가 요즘 너랑 수정이 쪽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알아봤다. 너도 알다시피 결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잖니.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견례 때 느꼈던 이상함을 확인해 봤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준성이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무언가 심상찮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그래서요? 하고 준성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메모부터 꺼내서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3년 전 카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니 준성이는 처음엔 에이 설마 그런 게 다 헛소문일 수도 있잖아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준성이 입장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마구 비난하니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들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의 연락처와 증언 내용을 적어둔 문서를 보여주고
큰 며느리 선영이가 직접 카페 주인으로서 봤던 일부 정황까지 상세히 말하자 준성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지 않은 듯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제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더는 부인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숨겨왔던 더 큰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가 이전에 결혼을 추진하다가 파혼한 적도 여러 번 있었대.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그러더라. 수정이가 조건을 따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판이 있다는 거야. 제가 말을 이을 때마다 준성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그게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도 수정이가 날 속인 건 아니겠지? 하고 매달리는 듯한 물음에 큰아이 민혁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지금 너를 모질게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야. 수정이와 김미숙 씨가 우리 가족한테 얻어가려는 게 분명히 너무 많아 보이잖아. 민혁이의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말에 준성이의 얼굴에서 기운이 쏙 빠져나가더군요. 막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푹 숙여버려서 제가 괜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준성이가 감정이 폭발해 울거나 화를 내줬으면 저도 조금은 덜 괴로울 텐데. 조용히 고개 숙인 채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라고 힘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게 뻔하니 저도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준성이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저는 막내의 손을 살포시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성아, 우리는 이번 결혼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게 진실한 감정이야 하는데 이렇게 돈과 허영으로 얼룩진 거라면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버지로서 그걸 두고 볼 순 없구나. 큰 며느리 선영이도 그 옆에서 맞아요. 도련님. 늦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길은 빨리 돌아서야죠. 라며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준성이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바닥만 내려다봤는데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결혼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수정이랑 김미숙 씨 쪽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집안 더 크게 공격하려 들면요. 사실 그 부분을 걱정 안 한 건 아닙니다. 김미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상견례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파혼을 통보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 조치든 뭐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었죠. 오히려 지금 결혼식을 강행했다가 더 되돌리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게 뻔하니 뭐든 빨리 대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준성이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김미숙 씨나 수정이가 협박을 하든 뒤에서 험담을 하든 우린 이미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 이건 분명히 당신들 잘못이라고 맞서 싸울 거야. 내 아들 준성이가 위험해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준성이도 살짝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눈자위가 빨개지는데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또 울컥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걸 깨닫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널 구해야 할 것 같았다. 며 준성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수정이와 김미숙 씨를 직접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집에 들이기는 싫었지만 다른 데서 만났다가 무슨 변수가 생길까 걱정됐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가족이 함께 있는 이곳에서 대면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로 부를 때부터 김미숙 씨는 건방진 말투로 아니 이제 와서 뭘 더 상의하자는 거예요? 며 계속 툴툴거렸지만 준성이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렸는지 결국 온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만치 기울어 가는데 현관문이 또르르 열리고 김미숙 씨와 수정이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은 상태라 결코 쉽지 않겠구나 싶었죠. 김미숙 씨는 들어오자마자 우리 수정이 바쁜데 뭐 급한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 태도에 제가 어찌나 속이 뒤집히던지 참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일단 마루에 앉으라고 권한 뒤 삐딱하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정면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두 사람 얼굴이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수정이가 먼저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준성 씨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억지를 부렸고. 김미숙 씨는 저를 노려보듯 아니, 우리 수정이 같은 아까운 애가 이 결혼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부터 나도 의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판에 발 빼면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요? 노골적으로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조사했고 수정 씨의 과거 행적과 목적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미숙 씨, 지난 상견례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다 녹음돼 있습니다. 비용 전부 떠넘기고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고 그중엔 언성 높여서 협박 비슷한 말도 있었더군요.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정이는 실은 결혼이 너무 급해서 벌어진 오해였어요. 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서,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인터뷰 내용 등 제가 확보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씩씩대기만 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우리가 그냥 당할 것 같아. 이 결혼을 파토내면 너희 집안 명예도 다 깎이는 거야. 라고 소리 질렀지만 이젠 그런 협박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부디 법적 대응이든 소송이든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희도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 오히려 감당 못하실 거려. 결국 그들은 더는 대꾸도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파혼 선언은 거부할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준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멍한 표정이었고 큰아이 민혁이와 큰 며느리 선영이는 눈을 마주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약간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이제야 속이 뻥 뚫린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막아냈다는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준성이가 제 방 앞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묻길래 제가 들어와라 했습니다. 준성이는 들어오자마자 훌쩍이다가 갑자기 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큰 사고 칠 뻔했네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며 흐느끼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성이의 어깨를 감싸며 달랬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 다행이다. 너도 상처가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야. 잊지 말거라.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훔치고 나서야 준성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깜깜한 밤한 달이 걸려 있는데 왜 이렇게 제 눈엔 선명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일로 시끌벅적했던 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 세상이 또렷이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수정이와 김미숙 씨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단결해 있으니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준성이가 옳은 길로 돌아섰으니 제가 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파도가 치듯 큰 고비를 만들어내지만 그 파도를 넘고 나면 이전과는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넘었으니 앞으로 한동안은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긴 하루였고 파혼을 선언하기까지 온갖 희로애락이 가득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내 아들 준성이의 인생을 구해낸 셈이니 저로서는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아직 허리가 쑤시고 몸이 후들거리긴 하지만 이 정도 고생이야 우리 자식 살린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해야죠. 이번 파혼 소동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추억처럼 회자될 겁니다. 그때는 어쩌면 서로 웃으며 당시엔 진짜 막장이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했잖아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밤은 깊은 잠에 빠져들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거나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의 지혜는 함께 나눌수록 더 깊어지니까 많이들 말씀 전해주시면 저도 늙은 몸이지만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